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혈육의 죽음을 다루는 작품 6번째 시간 김광균 작가님의 수천리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수천리가 시적 소재겠죠? 어딘지 모르시죠? 네. 김광균은 아세요? 네. 모르시죠? 네. 제가 정리해놨어요. 제가 가볼까? 자, 1930년대에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문학의 사조가 유행을 했어요. 이제 그때 막 이렇게 모던보이가 막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저고리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약간 미스터 선샤인처럼 막 정장 입고 다니고 이쁜 뭐 원피스 입고 다니고 그런 이 어떤 사회적 변화, 즉 도시나 현대 문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 미스터 선샤인 딱 그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김소월처럼 막 무슨 민요적 율격을 쓰거나 하는 어떤 그런 전통과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시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좀 현대적으로 가자 이거지. 뭐 김광균, 김기림, 정지용,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주영은 좀 했잖아. 앞에 유리창 좀 했잖아. 우리 그때도 감각적 이미지 진짜 많았잖아요. 바로 이 김광균 시인님도 감각적인 묘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모더니즘 시의 특징입니다. 시에 어떤 좀 이렇게 감정 폭발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아리랑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막 이런 뭔가 투머치 감정을 배제하고 좀 차갑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현대인답게 이렇게 시를 쓰자는 거야. 그럼 그러려면 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말하면 안 된다? 직접 말하지 말고 좀 어떤 자연물이나 사물을 빌려와서 자연물이나 사물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비유하거나 아니면 감각적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해서 시적 정서를 전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풍경화 같은 시야. 좀 시각적으로 그런 회화적으로 마치 그림을 보듯이 그리고 뭐 시각적 이미지만 쓰진 않아요. 청각도 쓰고 촉각도 쓰고 해. 그래서 모더니즘은 좀 풍경화처럼 다양한 감각 이미지를 활용해서 독자의 머릿속에 어떤 시적 이미지를 빡 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시는 대부분 이런 느낌이지만 1930년대는 이러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가 새로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시다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2025년에는 이게 뭐 모던 같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감각적 이미지를 써서 시를 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천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무슨 공동묘지가 있었던 서울의 마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이거든요. 영변의 약산처럼. 그러니까 실제 하는 공간. 자, 그러면 이 수천리라는 공간을 작가가 가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갔다 와본 적이 있겠지. 그리고 공동 묘지가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죽었겠지. 자, 이 시는요, 여동생이 죽었어요. 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 수천리는 화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 체험, 그러니까 무덤에 인사를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굉장히 구체적인 공간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높아지지. 그치? 뭔가 가상의 막 용궁에 가서 막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보다 더 현실에 있을 법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럼 독자가 더 공감을 잘할 수 있어요. 여동생이 죽어서 세상에 무덤에 갔다 왔구나. 어머나 무덤가가 막 세상에 그런 꽃이 피어 있어. 어머나 거기 옆에 막 시냇물이 흘러 밤나무가 서 있어. 막 이런 이미지를 다 준단 말이야 시인이. 그거를 보면 이 공간이 진짜 존재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서 화자가 개인적으로 했던 어떤 체험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행으로 가볼까요? 산비탈에는 들국가가 환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쌤이 다 슬래시 쳐놨어요. 오뚝 홀로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 가지를 내저었다. 얘가 첫 번째 문장인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시를 보면 뭔가 연이 구별되지 않지 않아?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적은 요거 볼게요. 별표 찐 거 산문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는 운문이잖아. 그러니까 운문이기는 해. 시는 운문이지.
근데 운문 중에서도 약간 산문스럽게 문장을 쫙 이렇게 쓴 것이 있어. 그래서 산문시의 정의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때문에 운율감은 있겠지. 그래서 운율감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시 같은 경우는 뭐뭐 했다라는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가군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문시에 운율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운율은 존재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산문시에 쓰이는 걸 우리가 이런 문체를 산문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연이 뭐 한두 개 정도 있더라도 연이 뭐 두 개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이제 완전 TMI인 거야.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호흡이 길다 그래요. 문장이 길다고, 문장이 투머치라고. 그때 우리가 산문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산문체다, 산문시다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시는 산문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시는 운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운문인데 산문의 느낌을 한 스푼 얹었다는 거지. 그게 산문시다. 괜찮?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산이라는 공간에 들국화가 쫙 피어 있어요. 그 노란 색깔 알죠? 그 꽃 가을에 펴요. 그래서 들국화는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라는 걸 알려줘요. 가을에 뭔가 좀 쓸쓸하지 않아? 좀 센치해주고. 근데 들국화 색깔이 밝잖아. 색깔이 환한 거야.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확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대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국말로 줄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무덤, 무덤 옆으로 가면 아득한 여기 줄표가 또 있어요. 여기 줄표가 많거든요. 김광균 시인이 모더니즘 시라고 했잖아요. 시를 되게 감각적으로 쓰고 풍경화 그리듯이 썼다고. 그래서 김광균 시인의 시들을 보면 이게 줄표 사용이 종종 있어요. 그럼 줄표 사용의 효과가 뭘까? 약간 그림 같지 않아? 자, 여기 봐봐. 별표, 줄표. 얘는 효과가 뭐냐면 시어를 감각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럼 뭔가 좀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득한이 아니라 아득한 이런 느낌? 득을 좀 길게 해주는 느낌? 그게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라고 국어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덤, 시적상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뭐가 서 있니? 밤나무가 서 있어. 밤나무. 자, 이 밤나무가 바로 밤나무가 우뚝 서서 막 그 여인 가지를 막 내줬대. 그러니까 가지가 막 팔락팔락 흔들리는 거야 지금. 굉장히 시각적이죠. 바람이 부니까 좀 쓸쓸한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를 이제 뭐 이렇게 형성하고. 자, 그러면 이 밤나무, 내가 지금 누이 동생의 무덤을 찾아왔잖아. 근데 그 옆에 밤나무가 있다? 근데 밤나무가 막 하필이면 또 여의였어. 가을이니까 좀 잎이 막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밤나무는 사실 누구를 상징하겠어? 우리 지금 시적 대상이 누구예요? 한 명밖에 안 나왔잖아. 누이 동생이죠. 밤나무는 누이 동생을 뜻하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문학에서 좀 어려운 말을 쌤이 이번에 써볼게. 누이 동생을 표상한다 그래요. 표상은 표현되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나무 눈에 보이잖아. 어떤 형상이 있고 실체가 있는 시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은 죽어서 내 눈에 안 보이지. 영혼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밤나무를 딱 보니까 어머, 누이 동생 같은데? 하필이면 무덤 옆에 가지가 너무 여의였는데? 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밤나무는 누이 동생을 표상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누이 동생을 상징한다란 말도 가능하고, 누이 동생과 동일시되는 자연물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거가 왜 하필 밤나무일까 생각해봐. 여러분은 이런 그런 김광균 시인이 아니잖아요.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 수천리에서. 근데 아마 이 수천리에서 실제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밤나무가 있었을 거야. 화자가 그걸 관찰했을 거야. 저 밤나무를 보고 무덤 옆에 밤나무가 있네. 가지가 앙상하다, 여의였다. 우리 여동생도 딱 저렇게 여의였었는데 밤나무가 또 혼자 서 있어? 세상에 또 바람도 불어? 막 들국화 환해가지고 막 분위기 밝은데 무덤 옆에 칙칙하게 막 쓸쓸하게 애상적으로 있는데, 이러면서 분위기가 심화된다는 거지. 괜찮을까? 자, 그럼 여인가에도 역시 여동생을 뜻하겠네요. 자, 두 번째 줄 이행어를 가시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서 절로 눈이 감긴다. 그러니까 내 눈이 막 감기는 거야. 왜냐면 아찔해서. 너무 슬플 때 눈을 질끈 감는 그런 거 알아요? 동생아 이렇게 하면서 눈을 질끈 감는 거예요, 화자가. 그러면 갈 길 못 찾는 영혼은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주어를 찾아야지. 누구가 막 갈 길을 못 찾게 막 하는 것 같아? 갈 길을 못 찾는다는 거랑 연결될 서술어는 위에 여인 가지를 내저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여인 가지가 펄럭펄럭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리고 있는 게 갈 길을 못 찾는 영혼의 시각적인 모습 같은 거야. 그러면 밤나무가 영혼 같다는 거지. 그럼 아까 밤나무는 누구를 표상한다 그랬어요? 누이 동생이죠. 그럼 영혼은 누구야? 똑같이 누이 동생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슬퍼서 누구 눈이 감겨? 누이 눈이 감겨 지금? 누인 죽었는데 안 보이는데? 나의 화자의 눈이 감기겠죠.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주세요. 그럼 눈이 왜 감기겠어? 졸려서? 아니죠? 맥락 파악해야지. 시적 상황 뭐예요? 죽어서 그래. 누이 동생의 죽음이 너무 슬픈 거야. 슬퍼서 내가 눈을 감는 거야. 눈을 질끈.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가 은실을 긋고 시내가 약간 은색인가 봐. 색채어가 나오고요. 은실처럼 작으니까 실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실을 딱 그어. 그러니까 땅따먹기처럼 줄 딱 끊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 이승과 저승 사이 어떤 단절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이승, 저 무덤 옆에 그 무덤 옆 그 누이가 있는 공간은 저승 이런 느낌. 그래서 화자가 지금 무덤 앞에서 동생의 죽음을 재인식하면서 감정을 슬퍼하고 있으니까 딱 공간에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현실인 거잖아 지금.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 아닌데? 여동생 안 죽었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덤까지 왔는데. 괜찮아? 그래서 은실을 하필이면 긋는다. 이런 단절의 서술어를 시인이 썼다고요. 오케이. 자, 다음 등 뒤에 서걱이는 떡갈나무 숲을 앞에. 자, 이미지 그려지죠? 풍경화 같죠? 서걱거리는 거는 약간 이게 소리야, 소리. 부스럭부스럭 그런 느낌. 막 스치거나 밟히는 소리? 스치거나 밟히는 소리예요. 스치거나 밟히는 소리를 뜻하고 청각적 이미지고요. 떡갈나무 숲풀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차단한 비석이 있어요. 묘비에 있는 비석이잖아. 근데 차단하다는 얘기는 차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럼 차갑다 그러면 촉각이죠. 그리고 이 차단에도 또 줄표가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어를 풍부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슬레이 잘못 찍었네. 비석이 하나 이렇게 끊어야겠네. 비석이 하나 있다, 그죠? 그럼 비석이 한 개이지 두 개 있겠어? 보통 무덤에 원은 무덤에 원 비석 아니야? 자, 그리고 노을에 젖어 있었다. 뭐가? 비석이 노을에 젖어 있었어요. 노을 색채 이미지죠. 색채 어는 아니고. 그리고 시각적이잖아. 그리고 하강적 이미지잖아. 시간 그 배경을 알 수 있잖아. 공간에서 지금 그 노을이라는 어떤 색채 이미지, 어떤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 하감적인 이미지가 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지잖아. 그리고 이 노을에 비석이 젖어 있었다는 얘기는 노을이 쫙 펼쳐지는 그 시간이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의 모습을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 볼까? 선생님 그림 잘 그렸나? 좀 볼까? 선생님 똥손이어가지고. 자, 볼까? 시의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선생님이 풍경화를 그려봤어요. 무덤이 이렇게 있다. 옆에 밤나무가 혼자 서 있다. 여인가지 같아? 너무 좀 통통한가? 여인가지. 그럼 여인가지는 여동생이라고 했잖아. 여동생이 누이, 영혼을 뜻하는 그 밤나무. 자, 그리고 무덤 앞에 비석도 있고요. 비석 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떡갈나무 숲풀이 있다고 그랬어? 서걱서걱 거린다 그랬지? 그리고 그 옆에 그 작은 시냇물이 하나 흘러요. 근데 얘가 은실 같다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되게 하얀색, 좀 물이 맑은가 봐. 하얀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은실이 긋고 이랬으니까, 이 작은 시냇물을 기준으로 해서 쪽쪽쪽쪽쪽쪽쪽쪽 약간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시냇물의 왼쪽에 무덤가가 위치하고요. 아마 거기에 작은 시냇물을 기점으로 거기 바깥의 세상인 좀 이승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아까 환한 들국화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색을 조금 환한 색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환한 들국화는 밝음의 이미지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가을에 쓸쓸한 그런 애상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무덤가에 환한 들국화가 피어 있다는 거는 밝은 이미지가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떻게 돼? 똑같아, 달라? 정반대지. 자, 이럴 때 뭐라 표현하지? 바로 전체 분위기와 대조된다. 그리고 이 시의 슬픈, 애상적이고 쓸쓸하고 그런 좀 그런 쓸쓸한 그런 그런 분위기랑 어떻게 상반된다. 괜찮? 그럼 왜 이렇게 상반된 환한 들국화를 갖다 놓은 거야? 왜 칙칙한 그런 검은 색깔 장미를 갖다 놓으면 안 돼? 자, 바로 정서를 심화시키고 애절함을 심화시키기 위한 시인의 선택이죠. 환한 들국화가 밝은 이미지를 딱 줬을 때 무덤가 옆에 대조되는 상반된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 내가 더 슬픈 거야. 독자가 더 슬퍼지는 거야. 아유, 어떡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서 어떡해. 들국화처럼 예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쌤이 더 필기한 거는 다음 행에 나타나니까 보러 갑시다. 자,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 자, 그러면 흰 나비도 누이 동생이겠네. 왜? 아까 여인 가지가 누구라 그랬어? 누이 동생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이면은 여인 모습은 누이의 모습이라 그랬으면 흰 나비도 누이인 거지. 흰 색채어가 나왔죠?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이 여인 모습이 더불어서 어떤 무형, 형체가 없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그 나비가 막 하늘에서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체온이 꺼져버렸다는 얘기는 죽었다. 죽음을 암시하죠. 눈물 이 이후에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밤낮으로 누굴 찾아줘? 이 흰 나비를 찾아주는 건 비인 묘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필이면 또 비어있냐. 슬픔 쓸쓸하죠. 쓸쓸. 자, 물소리, 바람소리, 청각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파티라도 하겠어? 무덤가에서? 소리가 적막하겠지? 그럼 물소리와 바람소리, 청각적 이미지는 어떤 기능을 하겠어? 당연히 적막함과 공허감을 더 심화시켜 주겠죠. 그러니까 뿐이라는 보조사를 쓰잖아. 다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더 심화되지. 정서가 더 심화되지. 너무 슬퍼. 여동생의 죽음을 재인식하면서 이 애상감, 슬픈 안타까운 감정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소리까지 슬퍼. 오케이. 다음. 동생의 가슴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동생의 가슴? 뭐야? 왜 갑자기 가슴이야? 자, 여러분. 이 지금 수천리에 뭐가 있다 그랬지? 헷갈리면 이 시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봐봐. 누이 동생의 무덤 옆이라 그랬어. 지금 이 화자는 누이 동생의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무덤이 동생의 가슴이겠지. 왜냐면 동생이 그 무덤 안에 누워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비랑 눈이 동시에 내리는 건 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계절이 변하는 건 여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즉 시간의 흐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런 거겠지. 야, 이런 거지. 나는 너가 계속 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인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시간이 흘러도 비가 무덤 위에 떨어지고 눈이 무덤 위에 떨어져도 나는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야. 왜? 나는 죽은 동생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이야. 그 무덤,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리는 걸 나는 봐. 눈이 쌓이는 걸 나는 봐. 동생이 보고 싶을 때마다 무덤을 찾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 수천리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는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만큼 어떤 그리움이 커지는 거야. 여기는 근데 다 그리움이 커지지. 동생이 죽었는데 갑자기 난 괜찮아로 끝나겠어요. 그리고 적막한 황혼이며
그래, 분위기가 일관되잖아. 쓸쓸, 정막, 애상. 자, 그 정막하다는 거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또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황혼이면. 황혼은 아예 그 빨간 색깔 색채화잖아.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되겠네요.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그럼 별들이 이마 위에 속삭였어. 근데 별들이 막 속삭여? 안녕. 자, 의인법이죠. 그럼 이마 위에서 속삭였다고 하니까 별들이 왜 누구의 이마 위에서 속삭이겠어? 아까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렸다. 그러면 이마는 아까 그 동생의 가슴하고 똑같은 거겠지. 아까 동생의 가슴 뭐였죠? 무덤이었죠. 그럼 이 이마도 뭐죠? 무덤이죠. 근데 이거를 무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비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덤이랑 비석은 사실 하나의 세트 아니야?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이름이 있는 게 비석이잖아. 그래서 무덤이든 비석이든 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같은 맥락이죠. 하나의 세트죠. 동생이 묻혀져 있는 거기니까. 그래서 별들이 무엇을 속삭였는지, 그러니까 별들이 함께 있어주는 거야. 동생 곁에. 이 적막한 산에 있는 무덤에 비는 내리고 눈은 내리고 별들이 동생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 머릿속에 막 선생님이 시를 진짜 감상하잖아. 시를 좋아하잖아. 문학 전공했잖아. 그럼 머릿속에 막 너무 슬퍼. 막 화자가 비 올 때도 무덤에 갔고 눈 올 때도 무덤에 가고 그 밤 막 노을 시절에도 보고 막 그 밤에 별이 떠 있는 것도 본 거야. 그러면 내가 동생을 너무 그리워하면 별들이 막 동생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되게 영화적으로 머릿속에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내가 말하는 시를 감상한다는 거야. 영화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그 별이 무덤 밑에서 막 빛을 막 쏘여주고 있고, 그걸 보면서 화자가 막 예를 들어 영화는 막 좀 혼잣말 대사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영화 감독이면 뭐 이런 대사를 넣겠지. 동생아, 별이랑 같이 있네. 별이랑 놀고 있어. 별이랑 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 별이 재밌는 얘기 해주고 있어. 이런 대사를 막 넣겠지. 선생님 상상력 풍부하지, 그죠? 자, 다음. 근데 그 다음부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잘라야 돼. 이게 산문시는 잘 잘라야 돼. 문장 성분 생략되어 있단 말이야. 가볼까? 뭘 속삭였는지 슬래시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즈키 부르면 한박꽃처럼 눈 뜰 것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숨었다. 시를 너무 잘 써. 여러분, 누가 흙을 헤쳐? 누가 흙을 했죠? 시적 소재가 누이 동생이니까 누이 동생이 무덤에서 흙을 헤치고 나오는 건가요? 이러면 안 되지. 갑자기 좀비물이야? 파묘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이미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서 막 무덤을 막 만지작 거리는 거야. 괜히 막 이렇게 막 잡초도 몇 개 뽑고 막 흙도 막 또 정리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주변에 막 이렇게 무덤을 막 정리하는 거야, 화자가. 그래서 막 이 한 줌 흙을 이렇게 그냥 만져서 뿌려보고 뭐 풀 좀 정리하고 하면서 무덤을 막 만지작 거리는 거죠. 그런 동생을 동생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흙을 막 헤치고 나서 나즈키 불러. 그러면 죽은 누이 동생이 누군가를 부르겠냐고. 스토리가 지금 아니죠? 화자지. 화자가 그럼 누구를 불러? 누이야 하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는 호극조사가 안 나왔어요. 그지?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지 않아. 대화체로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 아닌 거예요. 괜찮아? 나즈키 부른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그냥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는 거지, 동생아 누이야 하고 호격조사를 통해서 말을 걸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앞에서 했던 작품하고는 산문에 기대요. 누이야 막 눈썹 두어나치 살아오는가 그랬잖아. 그거랑은 다른 거야. 이건 대화체가 아니에요. 수천리는. 자, 그럼 내가 동생을 불렀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상황을 가정해 보니까 한박꽃처럼 눈 뜰 것 같아. 그럼 누가 눈 떠? 여기서 화자가 눈 뜨겠어? 여기서는 누이 동생이 눈 뜨는 거지. 그 동생이 좀 한박꽃처럼 이뻤나 봐. 그럼 왜 앞에 한박꽃을 쓸까? 여기에 왜 갑자기 안개꽃이면 안 되는 거야? 아마 아까 여기에 그 들국화 피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수천리에 있는 무덤가에 한박꽃도 있었나 봐.
화자가 그걸 봤나 봐. 자기가 그걸 관찰했기 때문에 어머 저기 한박꽃이 우리 여동생이 웃는 모습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아까 막 하얀 나비가 날아다녔던 거를 봤던 것처럼. 그리고 한박꽃이랑 흰 나비도 있잖아. 이거 둘 다 하얀색이다. 자, 다시 그림으로 와볼까? 자, 여기 시각적 이미지 보면 쌤이 흰 나비의 여윈 모습하고 이어지니까 흰 나비라 그랬고, 한박꽃은 하얀색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흰 나비랑 또 연결이 돼요. 즉 어떤 색채적인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가 연결된다는 거야. 연결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시인이 첫 번째 줄에는 하얀 색깔 얘기하고 세 번째 줄에는 갑자기 보라 색깔 얘기하고 하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 왜 하필 한박꽃이냐고. 흰색이기 때문인 거야. 흰 나비의, 그러니까 여인 흰 나비의 모습에서 여동생을 연상했고, 그 하얀 이미지가 어머 저기에 또 하얀 한박꽃이 있네, 마치 여동생 같네, 여동생이 웃을 때는 꽃 같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됐겠죠. 물론 쌤이 추측이야. 이거 내가 해석하는 방식이니까. 괜찮은가요? 이런 색채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어떤 여동생에 대한 어떤 애상감이 심화되겠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겠지. 그러니까 뭐 저 한박꽃은 이제부터 그냥 꽃이 아니야. 여동생이야. 알겠어? 그냥 꽃이 아니야. 여동생이야. 그리고 이 무덤과 비석을 쌤이 여기로 연결해놨어요. 동생의 가슴과 이마라는 이거 지급법이었니? 흰나비랑 한박꽃이 지급법이었네. 어디 갔냐? 동생이 이마랑 무덤. 얘는 또 은유법이네. 그러면 이 친구는 은유법, 이 둘은 지급법이란 또 공통점이 있군요. 이게 되게 비유적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지? 하늘에 쌤이 별도 그려놨어. 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게 너무 진짜 명문장 아닙니까? 서러운 생각이, 누가 서러워? 내가 서럽잖아. 화자가 서러워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처럼 시인이 될 수 없는 문학 덕후는 그냥 이런 말만 하는 거야. 나 무덤가 갔더니 막 서러워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시인은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숨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생각해봐.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 숨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왜 하필 옷소매 얘기를 하는 거야? 시인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팩트 체크를 하자면 시인이 아마 눈물이 났나 봐. 그래서 그 눈물을 옷소매로 닦은 거야. 서러운 생각이 막 눈에서 또르르르 흘러내려. 근데 그거를 옷소매로 닦아. 그럼 서러운 생각은 옷소매에 닦여지니까 옷소매에 묻었겠죠. 그거를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너무 그리워해서 서러우니까. 그래서 서럽다고 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생각은 추상적 관념이에요. 눈에 안 보여. 사랑, 희망 이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데 생각이 숨바꼭질 쌉가는 왜? 숨었대잖아. 생각이랑 어떻게 숨바꼭질을 할까? 바로 이럴 때 떠올려야 하는 문학 개념화가 있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생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숨을 수 있는, 즉 시각적으로 숨었다가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되는 것만 총정리 시작. 표현, 그리움과 슬픔, 애상적인 정서, 적막한 서러움 등으로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랑 정서가 폭발한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왜?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시거든요. 여기는 영탄법이 없어요. 느낌표 있어? 감탄사 있어? 서리법 있어? 감탄형어미 있어? 없죠. 여기 어미 다, 여기 종결어미 다 어떻습니까? 다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을 썼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한다 라는 말이 가능한 거야. 괜찮아? 특히 모더니즘은 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모더니즘적인 회화성을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는 거랑 감정을 절제한다는 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서를 직접 제시하는 거는
그 감정을 나타내는 시어를 썼다는 뜻이고 감정을 절제한다는 얘기는 영탄법이 아니라 평산문을 썼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서러운 적막한 이런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어가 있을 때 우리는 화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관찰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스트 관찰자는 아니다. 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다음, 누이 동생을 암시하거나 비유한 시어. 밤나무, 흰나비, 한박꽃, 비석까지. 아까 여기 근데 무덤도 같이 가도 좋겠다. 이렇게까지. 죽음의 이미지, 여인가지, 차단한 비석, 노을, 빈 묘지, 황혼. 무덤,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대부분 시각적인데요. 가끔 청각적 두 개 있었잖아.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두 번째가 물소리, 바람소리. 촉각적 이미지, 차단한, 아우 차가워, 이런 쓸쓸한 가을의 느낌, 촉각 이미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행과 연의 구별이 없는 산문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배경과 정서가 어울립니다. 조응냅니다. 조가 서로 호응한다 얘기야. 상황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울린다. 자, 차갑고 쓸쓸한 애상전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하필이면 가을이잖아. 그런데 이 첫 번째 줄만 제외하고, 자, 여기 그 산비탈은 들국화가 화나고 있잖아. 아까 쌤이 말해줬죠. 무덤의 쓸쓸한 분위기가 대비되는 경관이에요. 그래서 가을의 계절감을 표현은 하지만 그 환한 그 색채 이미지와 그 밝음의 이미지가 그 이 대조가 되면서 애상감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작품하고 좀 연계를 본다면 좀 불교적인 시들 있잖아. 그럴 때는 윤회를 믿으니까 어떤 재회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나 극복 의지, 어떤 종교적 승화하고자 하는 어떤 극복 의지, 그리고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드러났어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것, 재생, 윤회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는 게 드러났었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이나 소망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작품은 이렇게 표현해야겠네. 부정적인 현실에서 부정적으로 끝나는, 나는 계속 슬퍼, 끝까지 슬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평서형 어미를 써서 애상적인 분위기를 되게 나타내 주지만 동시에 감정을 영탄법으로 폭발시키진 않고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김현승의 눈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